음, 오늘 이재명 대표 그 2심 무죄 선고도 좀 나고, 반면에 이번 주 초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되고, 지금 정세가 좀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은 결과를 언제 지금 한다는 건지 아직도 좀 알리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지금 정세가 불안정하고, 주변이 어수선하고, 또 민주노총은 또 오늘에 계속 좀 파업 들어가고, 아직도 좀 이 트랙터 관련해서 대립도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든 이 관심과 이 초점들이 이게 한국 정치 내부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시각을 조금 더 넓혀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동북아 이 질서 전체적인 이런 이 조망 속에서 한국 국내 정치의 어떤 이 변화라든가 변동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여전히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우리 저 평화연구소에 정욱 씨. 예, 갑자기 정옥식 대표님 모시고 트럼프 2.0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주례 토론회 말씀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욱 씨입니다. 우리 홍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깜빡 죄송합니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정욱식 이렇게 이름이고요. 저는 그 평화네트워크 시민단체인 평화네트워크 대표로 일하면서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좀 이때쯤 되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뭔가 윤석열 이후에 어떤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까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 또 이렇게 좀 우울증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좀 단디 붙잡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또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트럼프 2.0과 한반도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의 귀환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름값을 하는지 지금 전 세계가 좀 도박판처럼 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이게 한국 더 나아가서 한반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영향을 받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지금 홍성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이슈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아울러 좀 갖게 됩니다. 트럼프 2.0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반도 한국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한미동맹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과연 다시 만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주제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도 좀 극우와 바람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세계 최고의 갑부가 손을 잡고 유럽의 극우화를 갖다 대놓고 지금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의 어떤 정권 교체 이런 걸 좀 추진했다고 한다면,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손을 잡고 유럽의 동맹국들이 어떤 정권 교체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한국의 극우화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게 뭐 잘 거론은 안 돼 왔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최근에 유럽의 극우화가 뭐 이전부터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2.0 시대 이게 지금 더 굉장히 큰 변수를 만나서 유럽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윤석열이 그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과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실 논평의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제 국내 정적으로 이른바 또 그 종북주의 담론 또 최근에는 이제 협중주의 담론이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것도 우리가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또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오늘 제 말씀은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걱정, 우려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좀 기회적인 요소, 혹지 않은 트럼프가 큰일 낼 X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또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또 잠재성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좀 두루두루 좀 드리고요. 가급적 제 말씀 이렇게 좀 7시 이전에 좀 마무리하고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도 좀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으시고 또 토론거리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평화 네트워크를 만든 지 이제 올해 26년 차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김정은이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3년 여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기도 했고 최근에는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기도 했는데 이게 탄핵 정국에 지금 묻혀갖고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책에 관통하는 저의 문제의식은 저는 이제 작년 7월부터는 이제 저쪽을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선이라고 부르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쪽의 이름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고 과거에는 북한이라고 불렀을 때에도 어떤 남북 관계에 어떤 큰 장애 요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저쪽에서 2023년 7월부터 이제 그 전에 썼던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대한민국, 한국. 근데 기분 나쁘게 이제 앞뒤로 괴뢰, 것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붙이면서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자신들도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조선으로 불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의도와 여부와 관계없이 저쪽에서는 한국이 끊임없이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근거로 삼아왔고 그것이 저쪽에서 이제 이른바 적대적 두국가론을 선포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 것도 우리가 또 안타깝지만 또 직시해야 될 현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폭망한 남북 관계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름부터 한번 서로가 제 이름 부르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양해 말씀을 좀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달라진 거냐? 예. 과거에 조선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죠. 예, 대표적으로 김씨 왕조,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가난, 기아, 그다음에 뭐 고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 뭐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진단하는 조선은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는 핵보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핵보육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이제 그 조선을 핵보육으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던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일 테고요. 그러면 과연 가난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냐,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관찰해 보고, 특히 이제 좀 조선 사정을 잘 아는 그 중국의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조선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굉장히 좀 고립된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핵 개발 시기에 중국하고 러시아도 뭐 온도 차이, 또 해법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의를 했었고 또 제재도 이행을 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이른바 이제 전략 경쟁, 지정학적 갈등이 굉장히 좀 커지면서 이들 나라도 이제 조선을 사실상 핵보육으로 묵인을 하거나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상 뭐 러시아는 조선을 핵보육으로 인정을 한 상황이고 중국도 좀 묵인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러 동맹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외면받고 멸시받았던 조선이 유라시아 시장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북러 동맹. 그리고 뭐 정확한 어떤 실상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한다든지 또 뭐 이제 전투 병력을 파병한다든지 이런 이제 징후들도 좀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러우 전쟁의 행방에 특히 이제 이 크룩스 지역의 어떤 행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 이런 건 과거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죠. 과거에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현상에 있습니다. 그럼 왜 김지원이 이렇게 변한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조선이 1990년 이래로 추구했던 한 30년 가까이 추구했던 최고의 목표는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였었죠. 예. 그렇지만 이제 2019년을 거치면서 다 부질없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반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반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뭐 미중 전략 경쟁, 또 뭐 이제 러우 전쟁 이런 것들을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세계 지정학이 이제 크게 요동치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대미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전략적 목표를 접고 오히려 좀 국제 질서의 다극화를 향한 반미 연대에 동참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귀환을 한 상황에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접근법도 상당히 좀 그 이전의 미국 외교의 문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북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별다른 변수라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냥 악화일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트럼프의 귀환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변화의 가능성들이 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탄핵 국면이 좀 길어지고 있고,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휴전 혹은 종전을 향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는 이제 뭐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뭐 이제 서로 공격을 자제한다든지 뭐 어젠가요? 또 이제 그 흑해 지역에 있어서 또 뭐 이제 그 잠정적인 휴전안에 뭐 합의를 했다 이런 그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하기 뭐 이렇게 그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특히 이제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인 5월 9일인가요? 예, 5월 9일 이전에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의 조기 대선 그리고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릴 가능성. 그러니까 뭐 올해 5월, 6월 뭐 이즈음 해가지고 맞물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럼 이것이 맞물릴 경우에 그죠? 지금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러우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확실히 접어들고 한국에서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맞물릴 경우에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질문거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한국은 패싱을 당하고 있죠. 뭐 국방장관이나 미국의 디아나의 국장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은 쏙 빼놓고 다니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죠. 뭐 자기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좀 이제 패싱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아마 이제 차기 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고위급 회담이나 특히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아마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을 1순위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사실 많이 걱정됩니다. 만나서 또 어떤 또 이렇게 트럼프한테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또 받아들이게 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대북 정책 특히 이제 그 아마도 트럼프의 목표대로 상반기 내에 러우 전쟁이 좀 종결이 되면 관심사가 좀 대북 정책, 김정은과의 미팅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그 이른바 이제 국가발전 5개년 계획. 여기서 국가발전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방력 건설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 이제 성공리에 이거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유의미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전망을 하고 이제 조선이 이제 아마 내년 초에 9차 당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 노선 거기서 이제 대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좀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아마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가 굉장히 좀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이 하반기를 좀 어떻게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런 어떤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대북 정책의 목표와 접근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내년에 굉장히 좀 한국이 또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한반도 정세는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크게 이제 또 한미 관계의 세 축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남북 관계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될까? 예. 저는 다시 친해지기는 힘들어도 싸우지 않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화 없는 남북 관계 안정화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개연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좀 뭐 자신과 와이프의 위기를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좀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측면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들이 작년 1년 내내 좀 기승을 부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차기 정부 아마 지금 오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분이 예, 뭐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될 텐데 후보가 될 텐데 아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무리한 이제 조선을 계속 좀 자극하는 이런 행태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도
자기들을 건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서로 좀 신경 끄고 서로 건들지 말고 살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두 국가론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도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뭐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든지 또 뭐 이제 그 뭐 대남 개음 방송이죠. 이상한 막 소리 내는 막 그 대남 방송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화는 왜 없을 거라고 전망을 하느냐? 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마 이제 다음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정책,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은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뭐 8.15 경축사에서 다음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콧방귀도 안 낄 것 같습니다. 콧방귀도 안 낄 것 같고. 근데 이쪽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대화를 제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쪽에서는 좀 재고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하겠죠. 예, 자기 대통령이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국내외에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지금 폭망한 남북관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조치도 한국 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이제 저쪽에서 관심을 끈 여러 가지 이유지, 소소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소소한 이유조차도 바꿔내지 못한다라고 저쪽에서 판단을 하면 남북 대화에 흥미를 가질 이유는 더더욱더 없어지게 되겠죠. 예. 과거에 이제 남북 대화에서 중요한 의제였던 대북 지원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라든지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쪽에서 다 관심을 끈 지 오래됐거든요, 이미. 예. 관심을 끈 지 이미 오래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쪽은 좀 이른바 자력갱생이나 이제 자급자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인민생활이나 경제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번씩 이제 자기들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남북 경협, 이런 쪽에 관심을 다시 가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당분간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남북 대화의 의제 자체가 고갈된 이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군사 문제, 9.19 군사 합의 이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를 이제 복원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저쪽에 어떤 대화를 제의한다. 이러면 조금의 여지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저쪽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비핵화 문제입니다.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그 주제에 해당될 텐데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차기 정부에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북미 대화의 조짐을 보일 때 한국이 미국한테 한반도 비핵화 혹은 이른바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더더욱더 멀어지게 되겠죠. 예. 멀어지거나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은 더더욱더 이제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른바 그 핵 능력 잠재, 그러니까 잠재적인 핵 능력 확보론이 더불어민주당 그 안팎에서도 계속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느냐 안 되느니까 그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간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 국가 얘기가 흥미로운 부분이, 저는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대선의 핵심 쟁점이 핵무장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제 들리면서 그 얘기의 약발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민간 국가는 사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건데, 예. 이거에도 지금 한국이 잔뜩 움츠려가지고 이제 뭐 요 얘기가 쏙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걸 수위를 조금만 더 높여도 한국은 더 이상 이제 이 얘기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와중에 트럼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의 좀 뭐 이렇게 너무 좀 과대 포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 비핵화에 대한 그 트럼프의 접근은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해당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보통 이제 비핵화는 이제 뭐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줄곧 얘기해온 취지는 미국, 러시아가 지금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양대 핵보유국이죠.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포함한 미중러가 비핵화에 있어서, 핵군 축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비롯한 다른 핵보유국들도 참여하는, 이 논의에 좀 참여를 해서 핵군 축에 있어서, 글로벌 핵군 축에서 일대 좀 전기를 만드는 그런 쪽에 좀 화법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은 거죠.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고 자기가 푸틴 혹은 푸틴과 시진핑 이른바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핵무기도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군사비도 절반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의아한 얘기들입니다. 미국의 기존의 그 외교안보 문법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그 얘기들이죠. 특히 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그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이 강하게 지금 포섭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선 그 아들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딥스테이트의 핵심은 이 군산복합체에 있고, 그래서 이 군산복합체를 혁파하겠다, 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금 거대 메이저 군수산업체들이 지금 잔뜩 쫄고 있습니다. 막 뭐 록히드 마틴, 뭐 레이시엔, 뭐 보잉, 뭐 노스롭 그룹, 뭐 이런 어떤 이른바 뭐 거대 군수산업체들의 지금 펜타곤과의 계약 그 액수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뚝뚝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양상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좀 뭐 흥미로운 지금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김정은과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세계의 비핵화, 세계의 핵군축은 조선의 오래된 화법이에요. 예. 아니 너희들은 만들 거 다 만들고 뭐 현대화하고 막 이러면서 왜 우리만 못 갖게 하느냐? 예? 이런 불만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입에서 세계의 비핵화, 세계 핵군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논의의 장에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언제가 당신도 초대하고 싶다. 예? 예. 이런 어떤 지금 메시지를 쭉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누리는 게 이제 이른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조선이 이제 이 뭐 전략국가, 전략적 지위를 좀 다지는 데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그런 쪽에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했었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먼저 그런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이런 어떤 또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하고 단독 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핵보육 지도자들과의 어떤 뭐 이제 다자 정상회담,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판이 만들어지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거를 갖다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는, 조금씩 열리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뭐 한편은 곤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기회의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트럼프가 돌아온 이후에 지금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고 러우 전쟁 다음에는 아마도 미러 혹은 미중러 중심의 핵군축, 군사비 축소 이런 논의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제대로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흐름들을 잘 활용하는 건 고사하고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 입장에선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차적으로 원하는 거는 뭐 북미 관계의 한정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정은하고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굉장히 좀 뭐 의미 있는 수준의 핵군축, 특히 이제 ICBM을 제한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미국 본토론도 안전했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주한미군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저기 원산 갈마지구 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도 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자기가 72년째를 맞이한 내년으로 이제 73년째가 되겠죠. 뭐 아무튼 이제 70여 년을 맞이한 한국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좀 기록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미 관계, 북미 간의 수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돼도 좋다. 그렇게 돼도 좋은데 그게 아니고 뭐 김정은이 자기가 내민 손을 갖다 뭐 뿌리친다든지 한국의 차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호응하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이유가 돼 갖고 북미 회담이 결렬돼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한테 엄청난 수준의 청무소를 들이밀겠죠. 뭐 방위분담금 뭐 10배 뭐 이제 대선 후보 때도 뭐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수준의 이제 한국한테 그 청구서를 들이밀고 또 주한미군의 성격을 중국 견제용으로 좀 전환하는데 더 가속 페달을 밟고 그럼 한국은 한반도 정세는 정세대로 악화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이제 이 지금 급변하는 어떤 지정학 질서에 있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 뭐 그렇게 돼도 별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이후에 이제 올 하반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그 주제의 말씀은 이제 비핵지대입니다. 비핵지대. 비핵지대는 이제 비핵무기지대의 약어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 그러니까 한국이 좀 뭐 한국의 시민사회 또 뭐 정치사회 이런 쪽에서 좀 이제 공론화를 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한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내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는 비핵지대를 유력하게 좀 검토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비핵화하고 비핵지대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저 사람은 비핵지대를 얘기하느냐, 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사실 비핵화는,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만, 비핵화는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하고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거의 태평양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한국 정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또 정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또 북한의 비핵화라는 별도 공식적인 표현으로 쓰고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핵화에는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핵시대는 하나의 국제 규범에 해당됩니다.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비핵시대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 유엔 총회에서 그걸 또 결의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예. 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이런 지역들이 그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그 비핵지대에 해당됩니다. 비핵지대에 해당되는 곳이죠. 예. 그러면 비핵화하고 비핵지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에는 합의된 정의가 없습니다. 예. 그럼 비핵지대는 뭐냐? 비핵지대는 그 해당 그 지대 내에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핵무기를 안 갖는 것이죠. 핵무기도 개발하지 않고, 갖지도 않고, 있는 것도 이제 없애는 것이고, 예. 이건 우리한테 친숙한 비핵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식적으로 5대 핵보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인 그 5대 핵보육들이 이 지대 내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국제법적인 구성률을 갖춘 조약 형태로 참여하는 구도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예.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지대, 그러면 남과 북은 한국과 조선은 핵을 안 갖는 거, 안 갖고 당연히 갖고 있는 것도 이제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5대 핵보육들이 한국과 조선을 상대로 해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고, 이들 지역에 이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걸 법적 구성력 갖춘 형태로 약속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비핵화는 끝났습니다. 예, 비핵화는 끝났습니다. 예. 비핵화는 죽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쪽에 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비핵지대는 어떠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의 뉘앙스의 차이가 아니라는 게 좀 이해가 됐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저쪽에 선의를 가지고, 대화를 제의할 때 북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거의 뭐, 속된 말로 이빨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표현을 쓰면은 좀 더 저쪽에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비핵화는 저쪽에서 이제 소리만 들어도 이제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럼 비핵지대는 어때?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좀 저쪽에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그런 걸 논의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저쪽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조선반도 비핵지대는 다름 아니라 조선이 1980년대에 줄곧 주장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자기들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사실상 비핵지대와 굉장히 좀 친화적인 이런 어떤 개념이에요. 네, 개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어떤 그 수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핵화라는 표현보다 비핵지대라고 하는 표현이 저쪽과 어떤 뭐 이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훨씬 더 큰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말씀은 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뭐 궁금하신 거 또 뭐 이렇게 여러 코멘트 주실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좀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편하게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께 말씀 들으시면서 뭐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평소에 뭐 북 관련한 뭐 조선 문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윗동네 이야기 뭐 의도라든가 아니면 최근 이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 트럼프 2.0 이 행정부의 어떤 이 대북 접근 뭐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비핵화 관련해 비핵지대 뭐 비핵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이 분석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한 좀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질문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뭐 다들 전문가 분들이시라서요. 우리 강동유 선생님 드디어.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인데요.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 미국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한 내용의 근거가 트럼프의 말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 아침저녁으로 막 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돌출적인 발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발언만을 갖고서 이렇게 그런 대북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 이런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미국의 그런 한반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뭐 공식적 보고서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국무장관이 청문회 때 뭐 증언한 내용이라든지 뭐 안보보좌관 그리고 뭐 국가정보국 DNI 국장 혹은 뭐 관련된 기관들의 보고서 이런 데 이렇게 뭐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입전용 시대 대북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은 역시 이제 트럼프의 생각, 트럼프의 발언, 예, 과거보다 이제 훨씬 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어떤 규정력, 영향력이 굉장히 좀 강해진 상황이고, 또 일기 때는 이른바 뭐 이제 어른들의 축 그래가지고 뭐 네오콘 잔존 세력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이른바 좀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런 걸 신봉했던 사람들의 영향력이 꽤 컸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다 충성파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들이 이제 트럼프를 추적해 보면은 트럼프가 얘가 왜 뭐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꽂혔나,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이 꽂혔나, 뭐 이런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니까 1999년도에 미국 MBC 방송에서 인터뷰한 자료를 좀 찾아서 좀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그 벌써 이제 뭐 26년 전 그 자료인데 거기서 보면은 트럼프가 민주당, 공화당을 다 양쪽을 다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양쪽 진영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비판의 요지는 뭐냐면 아니 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왜 개발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가능하면은 최고 지도자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래서 저쪽에서 만드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좀 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쪽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여차하면 공격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가서 때려 부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하고 만나서 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뿌리부터 캐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캐낸 결과 서로가 좀 만족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 결과 도출되면 저쪽을 때려 부실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 어떤 생각들이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해서 이제 이듬해 1월 20일 날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오바마한테 전임자인 오바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미국의 국가안보상의 이제 최대 난제는 북핵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바마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질투심, 경쟁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서 노벨 평화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특히 이제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이런 어떤 사태를 악화시킨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바마가 못한 거, 오바마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굉장히 강한 자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뭐 일기 때는 뭐 이제 잡생각, 딴 생각들이 많고 막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실패를 했지만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그 메시지는 어느 정도 일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친하고 그 관계를 재구축하겠다. 그 일환으로 이제 김정은을 뉴클리어파라고 부르면서 계속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어떤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그 다른 미국 대통령에 보면은 관심도가 굉장히 낮았던 반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부처 내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펜타곤과 국무부의 입장이 다르다든지 그죠? 예. 그다음에 뭐 미국 이제 북한의 정권 교체파하고 뭐 이제 네오콘들의 좀 생각이 좀 다르다든지 북한의 위협을 좀 활용하는데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사분 오열된 이런 어떤 좀 경향들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이준영 시대에 들어선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상당히 좀 균질화되고 있다. 균질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대외 정책의 최우선 관심사는 러우 전장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예, 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게 마무리되면 뭔가 이제 김정은과의 미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동할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젠가요 미국 그 국가정보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김정은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제 맞춰져 있고 그 방향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진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정 시대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난제는 한국도 흡사합니다만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계의 핵군축, 세계의 비핵화의 노선에 동참시키는 쪽으로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선 트럼프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제 후자 쪽으로 좀 기울어진 이런 어떤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참모들이 100% 동의하고 있다. 이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죠. 또 동맹국을 뭐 개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에 있는 이런 어떤 국가들과의 국가들의 입장도 또 중요하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푸틴과의 관계 또 앞으로 맺게 될 시진핑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대북 정책을 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둘 것인가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지금 태평양에서 노젓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장은 아마 내년쯤에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은 뭐 워낙 그 뭐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좀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에 대북 이제 이쪽 방향으로 딱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가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트럼프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좀 일관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트럼프가 요새 기존의 동맹 관계를 여기저기서 다 파트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미 동맹 관계도 파트낼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만약 한미 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대북 관계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균열이 갈 텐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트럼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네. 이게 일단은 궁금하네요. 뭐 종잡을 수 없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지금까지 한미동맹 관련해서 특히 이제 주한미군 관련해서 한 얘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돈을 엄청 내라.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지켜줘야 되지? 그래서 언젠가 미군을 집에 데려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과거에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이제 어떤 이제 이 비용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이런 쪽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에.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카드화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받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과 회담이 좀 잘 돼가지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는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좀 대폭적으로 좀 감축하는 형태를 추진할 것인지, 예, 그거는 모르는데,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도 김정은과의 회담이 잘 돼가면 자기는 이제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이제 성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은 한국을 압박해서 방위분담금 대폭 인상받고, 또 뭐 이제, 예, 뭐 무기 또 뭐 대거 팔아먹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걸 또 압박수단으로, 뭐, 이제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도 오케이. 예, 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기 때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던 거거든요. 일기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본인도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생각을 많이 할 지금 상황도 아니고, 그 생각을 본격적으로 할 때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제 김정은과의 회담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나온다. 에이, 그럼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괜히 허심 쓰지 말고 오히려 그냥 한국을 갖다 쥐어짜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후자 쪽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예, 돈은 돈대로 미국한테 퍼주고, 한반도 정세는 정세대로 악화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기 정부가 등장할 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패싱은 오히려 북이 미국한테,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빼고 가는 거, 그거는 북쪽에서 더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 지난 그 예, 예. 트럼프 일기 때 그 모습 그 평가하면서 예, 예. 김정은이 저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남한 정부랑 같이 뭔가 도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 깔려서 지금 이 통일 정책도 이제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뭐 이 북미회담, 뭐 조미회담이 뭐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 이 정부 역할이라든가 네. 굉장히 뭐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패싱하고 뭐 다이렉트로 뭐 직접 이제 뭐 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오히려 더 예상 가능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김종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n분의 1이 되길 싫어합니다. n분의 1. 그냥, 예. 자기들이 주인공이어야지 여기에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끼어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질들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가다가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폭삭 망한 게 아니죠. 예, 이미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저는 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고 윤석열 들어서 그 다리만서 무너졌다. 예, 라고 이제 그 진단을 하는 거죠. 예, 폭삭 속았수다. 예, 예. 그 뭐 수고했다는 건데, 예, 누가 수고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적인 요인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북 지원은 관심을 끈 지 오래된 거고요. 남북 경협이 가능했던 뭐 법적, 제도적, 물리적인 장치들을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뭐 작년에도 이제 대표적인 게 경의선, 동해선을 갖다 다 폭파시키고 거대한 이제 대전차 방어망을 세운 상황이고, 그 휴전선 일대에 이제 그런 어떤 좀 군사 요사도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2019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그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일단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흥묘백묘다. 꼭 한국이 뭐
그 자리에 북미회담에 끼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한반도 평화에 좀 도움이 되고 핵 문제를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남북 관계를 좀 안정화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예를 들면 이제 북미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뭐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전략상 전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 8월 달에 그 훈련을 실시할 것이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가능한 빨리 김정은하고 좀 만나려고 하는데, 이게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그게 좀 분위기를 깰 수 있으니, 그거 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미국 내에서 또 펜타곤을 중심으로 다른 생각, 주한미군 사령부도 다른 생각을 갈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의 차기 정부가 뭔가 한미 동맹이 좀 약화되고 있다. 연합훈련 안 할 경우에 약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치로 또,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합훈련을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갈 경우에는 북미회담의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고 남북관계는 더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유력한 그 카드 중에 하나는 8월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겁니다. 예, 유예하자고 미국에 제안을 하고 그럼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방식은 정상회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고 한다면 늦어도 7월 이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논의될 핵심적인 의제가 제가 보기엔 이거, 8월 연합훈련은 우리가 유예하자. 그래서 뭔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좀 재가동해보자. 이런 쪽의 논의의 방점을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를 들면, 한국 당신들 지금 올해 방위분담금 얼마 냈어? 한 11억 달러 정도 냈다고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냐? 한 100억 달러 내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려드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게 아니고,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세계의 비핵화, 핵 군축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김정은도 이 논의에 좀 참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난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한국의 외교적 역할도 그런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도 미국 적극적으로 돕겠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해서 트럼프가 내 아젠다를 한국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어떤 좀 느낌이 들 때 논의의 중심을 또 이제 글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그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아마 올해 내년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갖다가 이렇게 좀 규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차기 정부가 민주당이 되면은 네. 이전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유연하게 접근하고 이제 어떻게든 잘해보자 이런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별로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핵심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내의 정치 세력 간의 네. 그런 관계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적대적인 그 정치 세력이 이제 맞붙고 있잖아요. 네. 그 정치 세력 중에 한 정치 세력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조선과의 관계성 완전히 적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나 이제 분명히 자기 정체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그런 대북 정책 관련해서 사상급급 부딪힐 거라고 보고 네. 그 속에서 과연 민주당 다음 차기 민주당 정권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런 국민의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남북 관계를 더 규정짓는 이제 한국 내의 그 정치 세력과의 관계가 남북 관계를 더 규정짓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점점 더 가게 되는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거기에 그냥 종속되는 형태로 그냥 가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든 아니면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저도 예, 동의하는 그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한국의 극우 보수가 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요. 한국의 극우 보수의 이 동아줄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극우 정권이 예, 어쨌든 그 극우 정권의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고 조선하고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핵보유국인 조선하고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이제 어떤 그 정치관은, 한국의 극우와 트럼프가 좀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보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북 적대관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정반대에 가까워요. 오히려 트럼프의 대북관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극우 보수가 트럼프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광화문을 갖다가 뭔지 이러면서 반미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반대한다, 막 이렇게 예, 그런 어떤 대규모의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시위를 한다 할 때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호응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인 걱정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서 이제 막 뭐 극우 정당 이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가 지금 머스크하고 손잡고 유럽의 극우 정당을 막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런 행태가 혹시 한국에도 나타나면 이게 어쩌나, 이게 좀 걱정거리가 이제 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극우 보수와 트럼프의 접근법은 또 너무나 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뭐 남북 관계와 북미 회담의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뭐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는 만무하겠죠. 저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나가지고 회담 결과로 그런 거를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올 여름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혹시 지금 오늘 뭐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뭐 다른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음성으로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이 가장 주목해봐야 할 그 국제 관계 중에 하나가 미중 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미국이 북한을 대했던 국제 관계가 대립과 적대시, 갈등, 네.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국제 외교 관계를 펼쳐왔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부터 네. 서둘렀던 것 중에 하나가 북미 관계 담당자 임명하려고 서둘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뭔가 좀 취임 전에 북한과의 관계를 좀 다질 준비를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북핵에 많은 이제 치중을 두고 네, 네. 미국과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거 물론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가 지정학적인 관계에 있어서 네. 북한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네. 미중 관계에 있어서 네.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그 위치를 네. 처해 있는 북한을 뭔가 좀 더 어떻게 잘 이용을 해서 미중 네.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미국의 리더로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핵 문제 하나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전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 대북 전략, 네. 적대시하고 대립, 네. 갈등으로만 가져갔던 그러한 거 이외에 중국을 대하고자 하는 미국으로서는 그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좀 더 자국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편으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이전과 다르게 정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서의 북한이 네. 미국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미국은 어떠한 북한 대북 전략을 새롭게 가져갈 수 있으며 네. 그러할 때 한국 우리가 처한 그러한 전략에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전략은 또 무엇인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고품격의 질문을 코멘트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 말씀하신 취지에 그 공감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의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제 우선순위에서도 떨어졌고 특히 대통령의 관심사가 별로 아닌 측면이 강했고, 그냥 그 지역적인 이슈, 뭐 핵비 확산, 뭐 인권 문제, 혹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남북 관계를 어떤 그 지역적인 이슈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가 된 겁니다. 만만치 않은 그 다크호스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러우 전쟁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뭐 굉장히 좀 이 세계 지정학, 특히 이제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핫 스팟이 이제 대만 문제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과거에는 대만 유사시에 조선의 선택은 큰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중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 인준청문회에 나가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예, 타이완 문제시, 한국은 어떻게 할 거고, 조선은 어떻게 나올 거로 예상하느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는 관심사가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 유라시아 정반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에서도 조선의 선택이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됐다고 하면, 만약에 이 지역에서, 특히 뭐 대만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큰 충돌이 발생하면 조선의 선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조선의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특히 조선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일정된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큰 흐름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른바 뭐 신악의축 그래갖고 중국, 러시아, 조선, 이란 이 사자결속, 이 사자결속이 이걸 뭐 신악의축 혹자는 그렇게 부르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의 최대 지정학적인 도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공화당 쪽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그렇고 이제 공유된 일종의 이제 그 전략적 위협인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접근법은 굉장히 다릅니다. 바이든은 이 사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대적이고 좀 강경 일변도로 가면서 이들을 견제하고 더 나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이제 일종의 좀 이렇게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동맹 네트워크, 그러니까 나토와 아시아 동맹을 갖다 연결시켜가지고 동맹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그래서 이들을 좀 포위하는 형태의 전략을 쭉 구상을 해왔던 것이죠. 예, 구상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 쪽의 얘기는 뭐냐면, 야, 미국이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이들이 더 결속을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이들이 계속 미국이 주도가 되었고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쭉 규합해서 내 나라를 갖다 계속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니까 더 결속된 거 아니야. 특히 이제 중러 간의 결속, 북러 간의 결속이 그래서 더 강해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접근법은 오히려 이 적대 국가, 특히 이제 뭐 이란은 좀 상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계속 푸틴, 김정은, 또 부분적으로 시진핑한테 이제 메시지를 좀 이제 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세력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들 나라의 어떤 관계를 리셋을 하고,
그리고 동맹들에 대한 어떤 안보 공약을 후퇴시킴으로써 뭔가 이들 사자 내 나라들의 결속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동맹의 약화를 선택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접근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처방은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흐르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만만치 않은 이제 그 핵능력을 보유한 조선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건 뭔가, 북중 간의 밀착을 견제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대만 유사시라든지, 그런 어떤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인 대사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이 중국 편을 들지 않는, 최소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 이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혹자들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극히 극소수의 목소리였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미국의 뭐 유력 매체, 뭐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나 뭐 포린 어페어즈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접고, 군비 통제 혹은 이제 핵군 추축 쪽으로 방향을 좀 가져가고, 그거에 대한 상응 조치로 평화협정 체결, 수교, 주한미군 감축,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극히 일부분에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게 지금은 만만치 않은, 미국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얘기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현상인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트럼프 1.0 시대,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때의 갑을 관계는 분명했잖아요. 예. 갑을 관계는 분명했던 거예요. 트럼프가 갑이고 김정은이 의리였죠. 그럼 뭐,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김정은이 자기도 갑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도 갑이기 때문에, 나를 갑으로 대우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갑으로 대우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세계 주요국 지도 중에서 갑으로 대우해준 사람이 푸틴이에요. 예. 푸틴은 사실상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황이에요. 예. 인정한 상황이고, 김정은은 그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시진핑한테도 비슷한 요구를 해온 거예요. 야, 푸틴도 나를 핵보유국 지도로 인정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진핑은 이게 좀 컸다고 이제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이게 좀 최근 북중 관계에 냉기가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요인 중에 그 하나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를 밀어붙이기에는 자기가 이렇게 좀 뭐 피스메이커로서 이제 꿈꾸고 있는 그것과는 이제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뭔가 미국이 뭐 러시아 더 나가서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어떤 이제 핵군축 글로벌 차원의 핵군축 논의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면서 김정은도 거기에 좀 초청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이 이제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이거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태평양에서 노전 놓는 상황이거든요. 노전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가능성의 하나인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이 움직일 것이냐, 그런 쪽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그런 방향을 견제하면서 계속 이제 한미동맹 강화만이 살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까지 어떤 관성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관련해서 한 가지 네, 추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OECD 10위권이라고 늘 하고 네. 요새 좀 많이 사그라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한 역량에 비해서 정치 외교적인 국제 외교력 이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굉장히 지정학적, 이념적 관계와도 조금 무관치 않은 문제이기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네. 좀 정치하는 분들에게 세계 국제 무대에 있어서 네. 한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큼은 이념을 넘어서서 한 네.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 네, 요구가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결정인지를 좀 같이 논의를 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자국이 그 정당의 어떤 정체성 말고, 그리고 자기 수명을 위한 어떤 이익 말고,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리더라면 자국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어떤 이데올로기나 갖고 있는 형편을 넘어서서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싸우지 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전문가를 옆에 두고서도 막 팽팽하게 대결하는 걸 볼 수 있을 때 참 국민의 입장에서 좌우 이거 말고 좀 국제 외교에 있어서만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가의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네. 오늘 특히나 또 트럼프 2.0 시대의 한반도의 미래를 또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길래 한번 좀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그런 어떤 외교 안보 정책에선 뭐, 초당적, 뭐, 국민적 합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좀, 그게 오히려 또, 뭐, 국내 정치적인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외교 정책에 또 부상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양극화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교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 나라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당연한 얘기조차도 이제 좀 통용되기 힘든 이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질적으로 조선에 대한 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뭔가 이렇게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대통령이 되면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부산이나 목포에서 열차를 타면 조선을 거쳐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횡단을 쭉 거쳐가고 런던까지 가는 시대를 만들겠다. 30년 전부터 나왔던 적인데 한 번도 그걸 못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흔히 말하는 어떤 민주정권의 퍼포먼스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도 떨어지고, 그런 어떤 이제 조선이나 중국에 대한 혐오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좀 소고리를 갖는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달라진 남북 관계, 달라진 어떤 뭐 이제 국제 정세를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오히려 계속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목도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망감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당적이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반한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을 또 약화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저도 좀 좀 이렇게 탐탁치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트럼프의 재정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적인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뭔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남북 관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어떤 한반도 정세,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또 동시에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또 다른 말씀 혹시 해주실 분이? 네, 뭐 이렇게 없으시면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또 드려보면은, 네. 작년에 북이 네. 조선이 네. 뭐 이렇게 투코리아 이제 선언 네. 이후에 네. 오히려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뭐 이렇게 네.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통일 정책 네. 이걸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네. 민주당 일부에서는 뭐 임종석 네. 전 의원의 경우에 이제 오히려 이제 북한의 이제 입장을 수용해서
뭐 이렇게 평화 공존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남북 관계를 지금 현 정세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뭐 이쪽 이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거의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작년 이후에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좀 잡혀 있는 것도 없고 네. 뭐 거의 뭐 중구난방식의 이제 그 대응인 것 네네. 같아서 네. 좀 그 부분들은 어떤 식의 이제 네. 방향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예, 그 관련해서 제가 그 두 가지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탈북한, 또 하나는 이기이관입니다. 탈북한은 우리 안에 북한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상대하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우리 안에 북한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조선을 상대하자.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왔던 북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하고 고립된 핵개발국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갈망한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연히 좀 달라져 있고, 뭔가 이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관계를 풀기 이런 쪽보다는 어떤 국내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그 동원되고 소비되는 이런 그 방식들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이제 탈북한. 그래서 이제 그것 가운데 이제 아주 좀 뭐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기이관은 뭐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만, 나를 이롭게 하고 관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 나를 이롭게 하고 관계를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거는 이제 햇볕 정책의 접근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햇볕 정책은 성공 후득이 이제 대표적인 그 사자성어였죠. 먼저 저쪽에 공을 들이고 그 성과는 이제 나중에 얻는 그 성공 후득, 뭐 이런 것과 좀 다른 접근법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쪽을 신경 쓰기엔 우리 코가 석자예요. 라는 거예요. 예, 일단. 저쪽을 신경 쓰기에는 우리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면서, 뭐, 일종의 코리아 퍼스트죠. 예, 한국 우선주의.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면서 그 선택이 관계도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그 남북 관계를 포함한 대북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어떤 것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좀 토론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뭐 강조하고 있던 부분은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좀 그 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전시에 혹은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에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게 그 전쟁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연합훈련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방어와 격퇴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 반격과 점령이에요. 예, 반격과 점령. 이게 훨씬 더 훈련 기간도 많고 여기에 투입되는 병력과 뭡니까? 뭐 무기 장비들이 월등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 여전히 이제 모병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뭐 시기상조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도 그거에 필요한 어떤 병력을 확보하려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서 최소한 50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를 너무 이제 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예. 뭐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목표는 전쟁을 방지하는 거지만,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무력으로 저쪽을 점령해서 통일을 완수한다? 그러면 그런 걸 시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런 전시 대비 계획이 평시에도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지 안 하는 핵심적인 원인도 거기 있는 것이고, 예,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갖다 매년 몇 번씩 실시하는 것도 핵심적인 요인이 거기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예, 국방비의 상당한 부분도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계획을 내려놓으면 우리한테 이로운 결과들을 많이 내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병력 수를 30만으로 줄인다. 그리고 군대의 지원은 일정한 자격을 거쳐서 하면 성별과 관계없이 입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동연령대 청년들에 비해서 좀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 젠더 갈등, 출산율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우리가 더 짚어봐야 될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국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획을 내려놓으면, 예, 내려놓고 대북 억제 및 억제 실패 시 방어와 격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국방 정책을 바꿀 경우에는 올해로 60조 원을 넘어선 국방비의 상당 부분 또 전략이 가능해져요. 예, 예. 그리고 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한테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에도 이런 거죠. 저쪽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들고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민주든 보수든 역대 정권이 다 그런 허수통일, 무력 허수통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적대적 그 두국가론을 제기가 나온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관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는 축소지향증은 또 이렇게 한미동맹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머릿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내려놓으면 전작권도 조기에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군이 좀 감축되더라도 충분히 그런 어떤 안보 수요, 국방 수요를 낮춤으로써 그런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관의 접근에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흔히 말하는 진보 보수 정권의 접근이 접촉을 통한 변화 혹은 지원을 통한 변화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 변화를 통한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 우리가 먼저 변함으로써 접촉하고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숙제이다. 그래서 저쪽에 대한 호칭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적인 법인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 그리고 헌법의 영토 조항.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유엔 회원국 가운데 다른 회원국의 자국의 영토라고 헌법이 명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게 이제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런 논의가 가능한 어떤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요. 네. 방금 좀 말씀해 주신 거하고 좀 연결되는 게 오늘 그러니까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이제 통상 쪽 이쪽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못 드려봤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해양국가하고 대륙국가 그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 안보 외교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또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는 또 통상 외교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런 통상 외교를 치밀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베이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국제법 연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변호사, 이 법조계 인력을 양성할 때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국제법 연구하는 그 부분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되면서 많이들 피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 대 로스쿨들은 국제법 연구는 필수이고,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그 트럼프 같은 강대국의 리더가 탄생했을 때 거의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 자유주의 경제까지도 해치고 오로지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런 리더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단서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건 국제법 쪽에 대한 어떤 베이스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도 국가적으로 많이 좀 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질문도 같이 들어봅니다. 그 통상외교 쪽 이 부분이요.
제가 뭐 통상 의견 쪽은 잘 모르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참 사실 좀 우리가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트럼프 2.0 들어서 이제 또 엄청난 지금 도전에 지금 직면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얼마 전에 뭐 현대차, 대한항공에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또 발표하고 이러다가 좀 한국의 좀 뭐 산업 공동화, 제조업 공동화 형성이 뭐 또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 신화부터 좀 이제 벗어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벗어나서 물론 이제 수출 시장 이제 뭐 무역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그래서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변화가 이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인구 규모나 경제력이 볼 때 내수의 비중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내수의 비중을 높여가는 예.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쪽으로 어떤 뭐 경제 모델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유럽에서도 아까 제가 소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극우화나 어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있고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그 위험성들을 좀 안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그래서 지금 뭐 탄핵 사태 관련해서 이제 뭐 1,700개 정도 단체가 사회 대기업 연대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제들도 뭐 발굴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좀 총론적인 논의들도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계속 이런 형태로 이제 사회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게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는 이게 또 이제 좀 이렇게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와 국가를 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아울러듭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3분인데요. 네, 뭐 예정된 시간이 8시니까 뭐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K 방산이 뭐 미래의 먹거리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너도 뭐 이제 지금 방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방위산업체에 주식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청년들 뭐 그쪽에 이제 알만한 사람들 뭐 얘기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이런 게 그 뭐 저는 뭐 그런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건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무기 팔아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도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이게 어떤 경제 실리적으로 특히 좀 뭐 우리 어떤 뭐 고용 창출을 비롯한 좀 건강한 그 경제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이냐 이런 건 사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자료들을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방위 산업체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완성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같은 예산을 갖다가 그 방위 산업 쪽에 투입할 때하고 뭐 교육, 뭐 보건의료, 뭐 인프라, 뭐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 투입할 때 보면 후자 쪽이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아요. 예, 더 높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훨씬 더 미국보다 그 방위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미래의 먹거리고 고용 창출의 어떤 뭐 획기적인 뭐 신기원적인 성과를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전혀 검증 없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버리고 국민들한테도 K 국뽕과 맞물려서 이게 당연히 가야 될 길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점검하고 따져봐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제가 좀 뭐 그 생각도 좀 문득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사실은 뭐
저도 좀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 좀 질문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뭐 맞춰야 될 시간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뭐 비록 많은 분이 참여는 못 해주시고 들어왔다 나가신 분이 유독 오늘따라 많네요. 다들 뭐 밖에 계신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내 정세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좀 더 이렇게 시야를 좀 넓혀서 바깥에 이제 이 문제들까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적인 이 시야들을 우리가 또 갖고 좀 대응하는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 절실한 문제고 필요한 이제 과제인 것 같아서 오늘 그 토론의 주제로 또 잡아봤습니다. 지금 2시간 동안 이 좋은 말씀과 이 질의응답 토론해주신 우리 정옥식 선생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토론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뭐 앞으로도 뭐 언제 다른 공과 다른 기회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좀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런 시국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주례 토론회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